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회사 가서 뭔가 개발하는 이제 그 업종을 여러분이 그런 일을 이제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연구직, 개발직이라고 할게요. 그럼 굉장히 나도 굉장히 그 좋아해서 엔지니어를 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회사를 가서 일을 하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나는 뭐 세계 최고의 무슨 제품 뭐 예를 들면 내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 거야 뭐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거야 세계 최고의 뭐 자동차를 만들 거야 뭐 에어컨을 만들 거야 냉장고를 만들 거야 뭐 로봇을 만들 거야 이런 꿈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 업무의 한 80% 정도는 만약 개발직이라고 하면 연구 개발직이라고 하면 그 한 80%는 문제점을 찾는데 시간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뭔가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설계도를 여러분이 만들거나 하겠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만들던 제품이 있으면 뭐 솔루션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뭐 비슷한 제품을 만들 테니까 뭐 냉장고면 그 전 작년도 냉장고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면서 올해에는 여기에 뭐 무슨 기능을 추가해야지 뭐 인터넷이 되는 냉장고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인터넷 기능을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되겠죠. 추가를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되게 잘 됐던 제품인데 그 인터넷을 딱 추가하는 순간에 갑자기 인터넷이 되면 되잖아요. 막 5만 막 고장이 나요. 막 갑자기 뭐 문이 안 닫히거나 동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이 닫았는데 안 닫았다고 하거나 무슨 뭐 냉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막 통신이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막 별의별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를 영어로 버그라고 부릅니다. 버그. 그러니까 벌레죠.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버그를 없애는 거를 디버그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레를 잡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를 잡아내는 걸 디버그라고 하고 그런 일을 여러분은 회사 가서 할 텐데 그걸 여러분 시간의 80%를 그 일을 할 거예요. 연구 개발직이면 뭐 마케팅이면 뭐 괜찮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엔지니어니까. 그래서 디버그를 하는 행위를 디버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업무의 80%는 디버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은 그런 디버깅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환경, 디버깅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가, 디버깅 환경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아두이노는 솔직히 말하면 디버깅을 위한 좀 좋은 하드웨어는 아니에요. 좋은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이 나름대로 이 내에서도 디버깅을 해야 되니까 그 하는 방법이 요 밑에 줄에 설명되어 있는 디버그 via 시리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디버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엔 좀 어려운 컨셉이 나오긴 해요. 컨트롤러빌리티, observability. 이거는 순수하게 자동 제어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컨트롤러빌리티를 우리는 이제 가제어성이라고 자동 제어에서 배워요. 여러분 3학년인가요? 그 과목 자동 제어라는 과목에서 이걸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자동 제어는 그래서 전자과 학생이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제어 이론, 제어 공학, 제어 이론, 자동 제어 같은 얘기예요. 이 과목은 전 세계 모든 전자과 혹은 모든 기계과에 공통적으로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엔지니어라면 이 과목은 꼭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컨셉이 되게 중요한 컨셉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제어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관측성이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 뭐 뒤에 막 주절주절 막 영어로 써 있으니까 헷갈리면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가제어성, 컨트롤러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스템의 그 내부의 상태를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느냐,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가?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그 시스템은 컨트롤러블하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어가 가능하네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 observability는 관측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 시스템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려면
내부가 이런 식으로 동작해야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구나, 나오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결과를 갖고 시스템의 내부를 관측할 수 있으면 그거는 가관측성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여러분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스마트폰이 됐건 뭐가 됐건 뭐가 됐건, 아니 그 내부에 무슨 상태라는 거를 여러분이 입력을 이렇게 줘갖고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기능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 가관측성이라는 건 또 뭐예요? 아니 그 스마트폰이든 뭐 비행기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그 결과 뭐 자동차나 비행기는 움직이겠죠. 뭐 스마트폰은 뭔가 화면에 나오거나 뭐 진동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겠죠. 그 결과를 딱 봤더니 얘 이래서 그렇구나. 뭐 휴대폰 진동하면 문자가 와서 그렇겠구나. 진동하면 뭐 카톡이 와서 그렇겠구나. 이게 친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얘가 배터리 여기 표시가 뭐 이렇게 막 배터리 바라고 하나요? 그게 떨어져. 그럼 이거 배터리가 없구나. 뭐 이런 거 쉽게 짐작이 가잖아요. 그렇게 결과를 갖고 시스템의 상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관측이 가능하다. 너무 간단한 컨셉인데 말은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그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관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일단 가정은 해요. 일단 쉽게 하자고. 가능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디버깅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이걸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면, 그러면 출력하고 입력만 잘 들여다보면 뭐 이 시스템은 충분하냐? 근데 그것도 아니야. 디버깅을 하려고 하는데 관측이 가능하고 제어가 가능하다고 해서 디버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화면에 보면, 슬라이드에 보면 지금 3단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제 이걸 관측이 가능하고 제어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컨트롤 가능하니까.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관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것만 해도 입력 핀 1, 2와 출력 핀 3에 나오는 결과만 갖고 이 시스템 내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3단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뭐가 함수를 호출하고 뭐가 또 함수를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짜면, 근데 그렇게 짜라고 그랬잖아. 캡처 지향 프로그램으로. 근데 이렇게 짜다 보면 오히려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버그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짜라고 했잖아. 그게 프로그램 짜거나 나중에 또 그 사용성 그런 게 쉬우니까 다 이렇게 짠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막상 버그 잡으려고 하면 그게 또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디버깅을 위한 환경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이런 프로퍼티, 성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디버깅을 하려고 하는 대상을 이제 여기 타겟이라고 써 있는데요. 타겟에 어떤 제어가 가능하냐, 가제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얘기,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요 아두이노만 따지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으로 이 아두이노의 동작을 스타트 시키거나 스탑 시키거나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잘 되진 않아요. 우리 아두이노는 여러분이 IDE에서 프로그램을 딱 보내면 가잖아요. 가고 나서 다운로드 끝나고 나면 자기 스스로 리셋 한번 하고 무조건 스타트 하죠. 근데 그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멈추게 하기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아. 우리 쪽하고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가서 아두이노 쓸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회사 가면 더 파워풀한 좋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쓸 텐데, 그 경우에는 지금 이런 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스타트와 스탑이 가능한 그런 프로세서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모니터링이 가능하냐. 즉 타겟이라고 하는 우리 대상, 요 아두이노의 익스큐션이면 이제 동작하는 거죠. 이 실행에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얘를 볼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아두이노는 쉽지 않아. 아두이노 요 내부에 뭐 변수가 그때그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저번에 숫자 1, 2, 3, 4 증가시키면 뭐 1, 2, 3, 4 뭐 그러니까 타이머 같은 거 돌려갖고 우리 뭐 LED가 켜졌다, 그래, LED가 켜졌다 꺼졌다 뭐 이런 거 프로그램 짰었죠.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LED가 켜진 걸 보면 얘는 지금 켜는 동작을 하고 있구나라고 짐작만 할 뿐이지, 정말 그 안에서
디지털 핀을 디지털 라이트를 써갖고 뭐 LED 핀에 해당하는 거를 온을 한 건지 true라고 만든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결과만 갖고 결과 LED가 깜빡이는 것만 갖고 아 이게 그게 동작했다? 안 했구나, 꺼졌구나, 뭐 이런 것만 짐작할 뿐이지 실제 내부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한 줄 한 줄의 실행은 볼 수가 없었어.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긴 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디버깅의 중요한 성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일단 틀렸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디버깅을 할 때 그 시스템이 정말 디버깅 없는 것과 똑같이 동작을 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타이밍, 펑셔널 어큐러시, 즉 디버깅을 할 때와 디버깅을 하지 않을 때가 똑같이 동작하느냐는 건데, 우리 아두이노는 일단 그 디버깅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미안해요, 안 되는 와중에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똑같이 실제 시스템과 디버깅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똑같이 동작하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 뭐야? 우리 아두이노 갖고는 진정한 디버깅을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근데 해야 돼. 여러분 회사 가서 해야 돼. 디버깅 안 하고 한 번에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처음 개발했던 사람도 못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뭐 천재 누가 와도 한 번에 프로그램을 버그 없이 짠다? 이건 불가능해요. 임파서블이에요. 네, 그건 100% 개런티. 내 진짜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두이노는 버그가 생길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디버깅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툴은 없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슬픈 얘기지. 그렇지? 그렇다고 안 할 거냐? 해야죠. 그래도 완벽한 디버깅을 못해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될 거다라고 하는 디버깅 방법이 있고, 그걸 설명을 오늘 해줄 거예요. 그게 그 세 번째 부분에 나오고, 두 번째는 만약에 디버그가 있다면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 화면에 보면 타겟이라고 하는 우리 아두이노 보드, 이제 아두이노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 아무튼 뭐 무슨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가 있어. 그게 보통 커뮤니케이션 링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요. 요즘은 USB가 뭐 거의 대세죠. 뭐 노트북이든 뭐 스마트폰이든 다 USB 케이블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이 회사 가서 쓰는 것도 대부분 USB 케이블일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은 USB 케이블이고, 이제 통신 방법은 뭘로 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통신 방법은 뭘로 할 거냐? 근데 아무튼 통신을 통해서 뭐랑 연결돼요? 컴퓨터랑 연결돼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다 컴퓨터로 짜니까. 그치? 그래서 그 컴퓨터를 여기서는 우리는 호스트라고 불렀어요. 호스트, 그다음에 이제 타겟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순서를 보면 디버거가 어디서 도는, 디버깅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어디서 도냐면 호스트에서 돌아요. 컴퓨터에서 도는 거야. 그래서 프론트 엔드, 그러니까 맨 앞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호스트에서 돈다. 그 뜻이에요. 첫 번째 줄 이 의미가. 그러니까 디버거가 결국에는 호스트에서 돌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보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은 거는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타겟 내부에, 타겟 안에 숨겨졌다는 표현 중요해요. 그렇죠? 숨겨져서 디버그 모니터가 이 안에서 도는 거야. 타겟 보드 안에서 이렇게 숨어서 돌고 있어요. 보통 typically 보통 어떻게 그 디버그 모니터, 숨어있는 디버그 모니터를 멀리서 이 커뮤니케이션 통신 통해서 야 너 지금 디버그 뭐 상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동작시키게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써 있죠. 트리거드. 이게 방아쇠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트리거는 방아쇠고 트리거드 하면 방아쇠를 당기면 뭐가 나가잖아. 시작하잖아. 출발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버그가 시작을 해요. 언제 하냐면 디버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탁 이제 디버그 모니터가 숨어 있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숨어 있다가 뿅 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만나거나 혹은 호스트에서부터 무슨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또 디버그 모니터가 또 뿅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버그 모니터가 이 타겟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디버그할 이벤트가 뭐겠어.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러면 얘가 뿅 하고 나타나서 호스트한테 그러는 거지. 케이블에 연결된. 지금 디버그 할 만한 뭐가 이벤트가 나타났어요. 고쳐주세요. 뭐 이런 뜻이고. hitting a breakpoint라는 거 하는 것은 호스트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갖고 요쯤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쯤에서 잠깐 너 동작을 잠깐 멈춰라고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심어놔요. 혹은 디버거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놔요. 그러면 프로그램 돌다가 이 타겟 보드에서 돌다가 그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딱 만나면 얘가 갑자기 딱 멈추고 그때 모든 상태를 호스트한테 딱 얘기해줘. 멈추라고 해서 이렇게 막 동작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지. 무슨 체육 동작을 배우고 있었어. 여러분 이제 호스트가 선생님인 거죠. 이렇게 탁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체육 동작을 하는 거예요. 뭐 농구라고 합시다. 농구 슛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슛을 하다 안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러겠지. 한 10번 했는데 안 들어가면 여러분 스스로 티피컬리 트리거드, 그치? 여러분 스스로 선생님, 교수님, 저 이거 슛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디버그 이벤트가 발생한 거고, 그게 아니고 브레이크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딱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그러시겠지. 너 그러면 슛하기 바로 직전에 멈춰봐. 그 자세를 한번 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슛 하는 동작에서 탁 멈추면 탁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 지금 요 스냅이 좀 이상한데 동작이 이상한데 그걸 봐주기 위해서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아니면 receiving request from host. 이 얘기는 여러분이 슛 동작을 계속 하고 있고 교수님이 잠깐 거기서 멈춰봐. 뭐 이런 거 있지. 이렇게 호스트 선생님, 교수님이 멈춰봐 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줬을 때 탁 멈추면 너는 다리 동작이 문제구나. 앞다리가 먼저 뜨고 뭐 그게 문제구나. 이런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슛 동작을 완벽하게 만든다. 즉 타겟 보드가 동작을 잘하게 한다라는 게 컨셉입니다. 그리고 그런 디버그 모니터는 아까 말한 대로 호스트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아까 슛 동작하는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연결은 뭘로 돼 있어요? 말로 연결돼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근데 우리 지금 하드웨어는 시리얼 케이블,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고 또 뭐가 나쁜 게 있겠지. 항상 100% 완벽한 게 어딨어. 좋은 거는 뭐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멈추라고 할 때 탁 멈출 수 있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 타겟 보드를 내가 임의의 순간에 멈추게 할 수 있네? 좋은 거죠. 그다음에 디버그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들어있다가 그 안에 있는 메모리는 뭔가 저장하는 거죠. 데이터라든가 혹은 뭐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게 메모리니까 그 메모리에 탁 멈춘 순간에 너 지금 데이터에 뭐가 저장돼 있었구나. 변수 i라고 하는 변수가 너 지금 23이었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동작을 정의하는 그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 같은 거예요. 상수. 그러니까 변수는 여러분이 막 바꿀 수 있는 거고 똑같이 레지스터도 바꿀 수 있네. 이거 뭐라고 하지? 레지스터는 이 하드웨어에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지스터를 수정을 하면 이 하드웨어의 동작이 바뀌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손대면 안 되긴 하겠지? 근데 아무튼 좋은 거야. 여러분이 그거 한 거랑 비슷해요. 포트. 여러분 우리 아두이노 짤 때 어떤 포트는 출력으로 세팅할 거예요. 어떤 포트는 입력으로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실행하죠. 처음에. 셋업 할 때. 셋업에 거기다가 그 프로그램 짜죠. 그거 핀 모드 괄호치고 몇 번 핀은 아웃풋으로 합니다. 몇 번 핀은 인풋으로 합니다. 그렇게 딱 쓰면 뭐가 바뀌냐면 그 핀을 제어하는 레지스터가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perfect functional accuracy. 이거 동작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어드밴티지가 그건데 디스어드밴티지는 뭐냐면 이렇게 리모트하게 호스트랑 여러분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혹은 아두이노랑 USB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디버깅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타이밍을 여러분이 바꾸는 거거든. 여러분이 브레이크 포인트든 뭐든 이런 거 실행할 때마다 타이밍이 이렇게 잘 어떤 주기적으로 계속 이 실행이 되던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멈추고 하기 때문에 리얼 타임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단점이다. 왜 아까 저기 디버깅의 세 가지 성질 중에 그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리얼 타임이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링크 우리 USB 케이블이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또 안 좋은 거지. 뭔가 소모하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브레이크 포인트를 추가를 하면 여러분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거 램에 있는 프로그램에다 그걸 추가해야 된다라는 좀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얘기한 디버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모트하게 디버깅이 가능한 그런 모니터 프로그램이 우리는 없어요. 이 아두이노에는 없는데 없는 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 중요한 컨셉이라고 계속 얘기했어. 이게 다른 칩에는 있냐? 당연히 있죠. 여러분 지금 대세가 암이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암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친구 있어요 혹시? 여기 요거 이거 모르면 진짜 팔이야? 암은 팔이야? 어? 큰일 나요. 암 모르면 여러분 진짜 암을 모르면 진짜 전자과 학생이 암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거 저기 1학년, 2학년이면 오케이 용서할 수 있어. 3학년, 4학년인지 넘어갔는데 암을 아직 모른다? 큰일 나요. 큰일 날 소리야. 여러분 지금 CPU를 그 좌지우지하는 회사가 몇 개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는 누가 좌지우지해요? 인텔, AMD, 그쵸? 두 회사밖에 없어. 여러분 컴퓨터 그 CPU가 만들면서 몇 개나 돼? 인텔하고 CPU, 인텔하고 암밖에 없어요. 또 누가 있어? 없잖아. 그 CPU가 있고, 물론 그래픽 카드는 뭐 엔비디아가 있고, AMD가 또 나오네요. 그쵸? CPU는 인텔과 AMD, 그 다음에 GPU라고 하는 그래픽에 들어간 핵심 칩은 엔비디아와 AMD,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런 CPU는 이제 굉장히 큰 범용 CPU고 조그마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누가 만드냐면 되게 여러 회사가 만들어요. 아직 절대 강자가 없긴 해. 근데 이제 나름 8비트 절대 강자는 아트멜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이 그 아트멜에 있는 칩을 쓰는 거예요. 328이라고 하는 칩을 쓰는 거예요. 그 회사 말고 예전에 픽도 유명했고요. 인텔도 조금 만들었었어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텔도 만들었고 8088이나 뭐 80, 그렇지. 그런 거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그만한 회사들 많다가 이제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레벨부터 CPU 레벨까지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회사가 암이에요. 암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두이노 정도의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대체할 만한 저가의 성능도 어느 정도 저성능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성능이 좀 어느 정도 그렇다고 고성능은 아니니까 저성능 그래 저성능의 저가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부터 지금 CPU 인텔과 AMD를 넘어서는 그 CPU까지 다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암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슈퍼컴퓨터 있잖아. 지금 우리는 뭐 주변에 볼 일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슈퍼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CPU는 암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회사야. 그치? 근데 이 암은 자체적으로 그 칩을 만들지 않아요. 애플 같은 회사야. 애플이 팹리스라고 하죠. 공장이 없죠. 애플은 설계만 해요. 디자인하고 설계만 해요. 소프트웨어는 직접 짜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어떻게 해요? 외주 주잖아. 누구한테? 저기 대만 회사에 외주 주잖아요. 부품은 뭐 삼성 거, LG 거, 뭐 샤프 거, 뭐 중국 저 BOE 거 막 사갖고 조립하고. 그쵸? 되게 똑똑한 회사야. 암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들어가는 설계도만 만들어요. 설계도만 만들어서 그 설계도를 팔아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그걸 팔면 그걸 사서 누가 그걸 만들어요? 암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암 설계도를 가지고 누가 만들어요? 애플이 그 암의 설계도를 이용해서 지금 아이폰 13 나왔죠? 아이폰 13 안에 들어가 있는 CPU가 A15이라고 하죠? A15. 그 칩이 암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에서 엑시노스라고 나오죠? 그것도 암, 암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퀄컴? 여러분 저 안드로이드 폰에 다 들어가고 있는 퀄컴 칩? 그 안에도 암이 들어가 있고요. 암의 설계도를 써갖고 들어간 거고요.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지금 점점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최성진 학생이 채팅창에 쳤는데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했다라고 하는데 인수를 지금 다 막고 있어요. 인수했나? 인수한다는 얘기 몇 달 전에 나왔어, 성진 학생.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암을 갖고 싶어 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전 세계 그냥 모든 회사가 갖고 싶어. 예전에 삼성이 암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 나도 그건 찬성이었어. 만약에 삼성이 암을 샀으면 대박 나는 거였어. 근데 일단 못 산 건지 안 산 건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암이 시장에 나왔어요. 몇십 조로, 몇 20조인가 30조인가 뭐 아무튼 그 정도 가격에 회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누가 팔려고 했냐면 소프트뱅크, 일본의 소프트뱅크 알죠? 거기에 그 회장이 한국 이름으로는 손정희, 그리고 저기 일본 이름은 무슨 마사히로 뭐 히로신가 뭔가 이름. 마사히로 뭐죠?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일본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렇게 그 회사가 갖고 있다가 지금 그쪽 소프트뱅크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싸게 팔려고 내놓은 거야. 근데 내놨는데 누구든지 다 알아. 이 암이라는 회사를 가져가면 그 회사가 굉장히 절대 권력을 CPU계의 절대 권력을 가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그걸 못하게 막고 있어. 서로 견제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GPU 쪽은 강력한데 CPU는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AMD를 잘 보면 AMD는 CPU도 만들고 GPU도 만들거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 쪽에서는 뭐 되게 잘하지만 CPU는 약하거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암을 사는 거야. 그래서 암을 사려고 지금 돈을 막 싸들고 가갖고 요즘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라가고 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못 사게 막는 거야. 여러 회사에서. 그리고 영국 정부, 왜냐하면 암이 영국 회사거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만들어진 회사 중에 최고가의 회사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엔비디아가 가져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지금은 암을 설계도를 굉장히 그렇게 좀 이렇게 쉽게 막 주고 그 아직 안 됐어. 인수를 다 막고 있거든. 그래요. 아무튼 암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기 아이폰 13도 나와서 이제 대단한 건데 애플은 이 암을 이용해서 지금 인텔 CPU 대신 암을 이용해서 지금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최근에 애플 그 노트북 중에 M1이라는 칩을 쓰는 노트북하고 그 아이맥 그다음에 아이패드 프로도 최근에 이제 M1이라는 칩을 썼는데 그 M1 칩이 암을 쓴 거예요. 암을 쓴 건데 그거를 성능을 극대화시켜 갖고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인텔 CPU 우리가 알고 있는 딩딩딩딩 그 인텔 CPU나 AMD 라이젠 얘보다 성능이 좋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서 배터리 소모는 적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암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애플에서 또 나와요. 그 M1X라고 하는 M1의 다음 버전, M1X 그 암을 이용한 CPU를 이용해서 노트북하고 뭐 컴퓨터가 나올 거예요, 몇 개. 그 성능이 지금 나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컴퓨터 CPU의 성능의 몇 배가 될지를 나는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거야. 뭐 당연히 뛰어넘을 건 당연한 거고 벌써 뛰어넘었으니까.
나는 한 2배를 뛰어넘을지 3배를 뛰어넘을지 그게 더 궁금한 거지. 이미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텔도 ARM을 이용해서 CPU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다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너무 흥분해갖고 딴 얘기 많이 했네요. 수업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디버그. 시리얼, 근데 우리는 금방 얘기했잖아. 시리얼, 그 우리 디버깅의 3가지를 성질을 가지고 있는 디버거 기능이 없어. 우리 아두이노. 슬픈 얘기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요 USB 케이블 있잖아요. 근데 얘가 꼽는 모양은 USB이고요. 통신 방법은 시리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시리얼 케이블을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즉 뭐냐면 USB 케이블을 통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디버깅을 하겠다라는 게 정식 명칭이 되겠죠. 그래서 시리얼 통신이 뭐냐? 그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규약이에요. 약속.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만나서 반가우면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죠. 이건 전 세계 거의 공통이죠. 아니면 그치 그거잖아. 갑자기 왼손을 들이밀면 일본 사람들한테 악수한다고 왼손 들이밀면 서로 당황해. 중국 사람한테 왼손으로 악수하자고 하면 서로 당황해. 그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이야. 만나서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만남에 대한 프로토콜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리얼 프로토콜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두이노 보드와 호스트 컴퓨터 사이에 2개가 디버거로 연결될 때 혹은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될 때 어떤 식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지를 약속을 한 거야. 규약, 통신 규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프로토콜이 그런 뜻이에요. 보통 근데 시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시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시리얼의 의미는 데이터를 시리얼로 보낸다. 이게 너무 웃기죠. 시리얼이란 뜻은 데이터를 시리얼로 보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식 의미는 이거예요. 뭐냐면 한 비트씩 보내겠다. 한 번에 한 비트. 한 비트는 뭐야, 여러분? 디지털에서 비트라는 건 0 아니면 1이죠. 그리고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0V 아니면 5V 혹은 0V 아니면 3.3V 혹은 마이너스 12V 플러스 12V 뭐 이건 뭐 알아 상대적인 거니까 그거예요. 그 신호 하나를 한 번씩 보내겠다고. 뭘 통해서? 요 케이블을 통해서 이 케이블을 시리얼 케이블을 통해서 한 번에 한 비트씩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의 상대적인 의미가 패러럴이에요. 패러럴은 어이구 패러럴 프로토콜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써요, 여러분. 요즘은 패러럴 포트 구경하기도 어려워. 그냥 시리얼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는 패러럴이거든. 여러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저기 뭐 인티저 뭐야? 8비트잖아. 그러니까 8비트가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시리얼로 쪼개야 돼. 한 비트씩 쪼개야 돼. 그러니까 8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한 바이트인 인티저가 아니죠. 캐릭터가 한 바이트니까. 한 바이트를 8개가 묶여 있는 거를 쪼개요. 하나씩. 제일 낮은 자릿수부터 쪼갤 건지 아니면 제일 높은 자릿수부터 쪼갤 건지 뭐 그건 정해서 쪼개. 8개로. 그 다음에 한 비트씩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바이트가 하나면 8번 쪼개야 되고 바이트가 2개면 16비트죠. 한 바이트가 8비트니까 16비트면 16번 쪼개서 하나씩 보내는 거야.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렇지? 워드도 보통 뭐 4바이트 정도 치니까 4바이트면 84, 32번 보내야 돼. 1비트. 어휴. 그렇죠? 그걸 보내고 받는 쪽에서는 그걸 받아갖고 또 어떻게 해요? 한 비트씩 오잖아. 그걸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8개씩 묶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내는 쪽도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패러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쪼개갖고 시리얼로 바꿔서 보내야 되고 받는 쪽에서도 시리얼로 하나씩 오는 거를 받아다가 8개씩 묶어갖고 다시 또 포장해야 돼.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시리얼로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한 비트씩 가기 때문에 선이 이론적으로 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좋은 거잖아. 그치? 왜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P는 프레셔스. 여러분 로드 오브 더 링 반지의 제왕에 보면 골룸이 프레셔스 외치죠. 프레셔스예요. 굉장히 프레셔스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작기 때문에 핀이 굉장히 작아요. 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핀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야. 그런데 통신을 위해서 아까 시리얼 패러럴로 만약에 통신한다. 8비트를 한 번에 보내겠다. 그러면 핀이 8개가 필요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바이트 보내려고 핀 8개를 소모한다? 절대 그거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8개 한 바이트 데이터를 시리얼로 8번 쪼개갖고 하나씩 보내서 받는 쪽에서 그걸 또 하나씩 받아갖고 뭐 해갖고 동환 학생이 X86 장점이 당연하죠. X86은 이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봐서 한 10년? 10년이면 없어질지도 몰라. 내 생각은 그래요. 내가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공은 아니거든. 나는 약간 테크 유튜버 같은 느낌인데 이쪽 관련돼서는 그 CPU 관련돼서는 근데 X86은 이제 조만간에 한 10년 내로 시장에서 밀려날 것 같긴 해요. 내 생각은 그래. 나만의 생각이야, 여러분. 이거 진실은 아닐 수도 있어. 자,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한 시리얼 통신의 통신 규약으로 제일 파퓰러한 게 유아트예요. 유아트. 유니버설. 전 우주를 범용이란 뜻이죠. 무슨 뭐 전 우주까지도. 유니버스가 저 우주라고 해서 유니버설이면 우주를 아우르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범용. 어싱크로너스 리시버 앤 트랜스미터 앞자만 따서 UART UART라고 부르는데 UART는 시리얼로 통신하고 시리얼로 받는 한 비트씩 보내고 한 비트씩 받는 규약이에요. 보낼 때 어떻게 보내고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거냐. 서로 오해 없도록 받게 하기. 오해라는 표현을 영어로 바꾸면 여기서 에러죠. 에러 없이 보내고 에러 없이 받는 거를 목표로 서로 약속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게 정해놨어요. 그게 UART예요. 당연히 시리얼 통신을 하는 그 디바이스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요. 어싱크로너스라는 의미는 싱크로너스의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싱크로너스가 뭐죠? 동기화됐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올림픽 경기 중에 수영 그 경기 중에 싱크로너스 스위밍이라고 있죠. 그거 여러분 한글로 뭐라고 불러요? 싱크로너스 스위밍은? 말도 안 돼. 단어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글화하는 건 좋은데 이제 한글날 연휴 지난 지 며칠 안 됐다고 또 한글 사랑 나도 한글 사랑 하는데 그렇다고 또 갑자기 없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싱크로너스는 싱크로너스야. 이제 억지로 만들면 동기라는 뜻인데 뭔가 이렇게 받는 쪽에서도 이런 거지. 한 비트씩 아까 보낸다라고 그랬잖아요. 나 보낼 때 이 박자로 보낼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받는 너는 이걸 이 박자에 맞춰서 받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서로 박자를 맞추자. 그게 싱크로너스예요. 근데 그 박자를 맞추려면 이 보내는 박자와 받는 쪽의 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그걸 뭘로 연결해요? 선이 하나 더 필요한 거야. 뭘 위한? 시계를 위한. 이게 딱딱 맞는 요 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클락. 클락을 위한 시그널 선이 하나 더 필요해. 그런데 지금 유아트는 어싱크로너스잖아요. 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동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동기라고 해요. 비동기니까 뭐예요? 시계를 안 쓰는 거예요. 시계를 안 쓰니까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받는 쪽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럼 받는 쪽에서 제가 다다다다닥 보냈는지 딱딱딱딱 보내는지 딱딱 보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약속을 해버리는 거야. 나는 앞으로 모든 통신은 이 속도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받는 거는 무조건 이거라고 가정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게 어싱크로너스 통신을 할 때는 따로 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딱 정해놔요. 오케이? 어싱크로너스는 롱거 디스턴스 커뮤니케이션에 더 적합하다?
아니에요. 유아트 통신 얼마 안 가요. 몇 미터 안 갑니다. 한계가 있어요. 자, 유아트 뭐 RS232 포트 이거 넘어갑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만 중요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거의 100% 있어. 그냥 한마디로. 에이, 99% 이상하더라. 근데 공학자가 또 100%란 말 쓰는 것도 되게 이상하다. 99%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UART는 다 있어요. 너무 기초라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두이노에도 있겠죠? 아두이노에도 있습니다. 그 아두이노에서 있는 그 시리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번에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했듯이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리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멤버 펑션이 뭐가 있냐면 비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없나요? 없네요. 비긴만 있나? 뭐 또 딴 거 있을 텐데. 아무튼 비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리얼을 비긴해라. 시리얼 통신을 시작해라. 그리고 그때 알려줘야 될 게 스피드.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나 빨리 보낼 거냐. 지금 9600이라고 쓰면 1초당 9600. 1초당 9600번 보내는 속도로 난 보낼 거야. 라고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또 여기 뒤에 요 뒤쪽에 또 세팅해 줄 게 있어. 아까 막 그 유아트 통신 규약이 뭐 좀 복잡한 게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데이터를 몇 번 8비트로 보낼래? 7비트로 보낼래? 그래도 굳이 7비트로 보낼 이유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있어요. 선택은 가능해요. 페르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중에 논리회로 때 배워요. 이거 이제 에러를 통신이 아무리 그래도 에러가 생기거든. 그래서 그 에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 보냈다 혹은 잘못 받았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페르티비티예요. 그걸 쓸 거냐 말 거냐. 쓰면 좋아요. 그 다음에 스탑 비트를 몇 번, 그러니까 통신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몇 비트 동안 1 혹은 0을 보낼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써주면 데이터는 8비트로 하고 페러티비티는 안 쓰고, 그러니까 넌이란 얘기죠. 안 쓰고 이건 8비트 데이터를 페러티 안 쓰고 스탑 비트는 1비트만 스탑 비트로 쓰겠다. 그런 걸로 이렇게 쓴대요. 오케이? 나는 근데 이게 디폴트야. 그래서 한 번도 이거 세팅해 준 적이 없어. 그냥 알아서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속도는 맞춰요. 이건 무조건 맞춰요. 어디랑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컴퓨터랑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또 맞아. 컴퓨터랑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자, 오늘 그래서 실습이 시리얼 모니터를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조교님?